안녕하세요. 제 거실 선반에는 5년 전 저희 부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한 장 놓여 있습니다. 사진 속에 저는 참 환하게 웃고 있네요. 이 남자와 함께라면 평생이 행복할 거라고,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다고 믿었던 29의 저입니다. 가끔 저 사진 속에 제 자신에게 말을 겁니다. 너는 어디로 갔니? 너의 그 웃음은 다 어디로 사라졌니? 하고요. 남편은 참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.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어른에게 깍듯했고 제 부모님께도 참 잘했습니다. 저는 오히려 그런 점이 좋았습니다. 어머니께 효도하는 남자라면 제게도 좋은 남편이 되어줄 거라고 굳게 믿었으니까요. 어머님은 무뚝뚝하셨지만 평생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오신 분의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. 그래서 더 잘해드리고 싶었습니다.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 되어드리고 싶었습니다.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. 남편의 효심이 어떤 모습으로 저를 향하게 될지, 그리고 어머님의 강인함이 제게는 얼마나 높은 벽이 될지를요. 이것은 제 결혼 생활의 웃음이 어떻게 사라져갔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. 행복했던 신혼의 단꿈에 첫 균열이 생긴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의 부엌이었습니다. 결혼 후 처음 맞았던 추석이었어요.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갈비찜 하나는 자신이 있었습니다. 결혼 전부터 저희 집안의 자랑이었거든요. 남편들 사람에게, 그리고 시댁 식구들에게 제 솜씨를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. 역시 우리 며느리 음식 잘하네. 그 칭찬 한마디가 뭐 그리 듣고 싶었는지 저는 그 전날 밤을 꼬박 새워가며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.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만든 갈비찜을 한 입 드셔보시더니 이내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. 그리고는 모든 식구가 들으라는 듯 싸늘하게 말씀하셨죠. 애미야, 우리 집안은 음식에 이렇게 단맛을 내지 않는다. 이건 갈비찜이 아니라 갈비조림이지. 어른들 입맛에는 영 맞지가 않는구나.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. 밤새 고생했던 제 정성이 그 한마디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. 그날 밤 억울한 마음에 남편에게 속상함을 털어놓았습니다. 적어도 남편만큼은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. 남편은 처음엔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. 우리 자기가 고생한 거 내가 다 아는데 엄마가 표현이 서툴러서 그래. 하고요. 하지만 이내 덧붙인 말은 제게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. 다음부턴 그냥 엄마한테 물어보고 해. 그게 자기 고생도 덜고 집안도 조용하고 좋잖아. 집안이 조용한 게 제 마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. 그때 깨달았어야 했습니다. 저는 이 집안의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이 집안의 방식에 맞춰져야 하는 이방인이라는 것을요. 그 후로도 종종 그랬습니다. 제가 김치를 담그면 우리 집안은 이렇게 젓갈을 많이 안 넣어. 제가 국을 끓이면 우리 집안은 국물을 이렇게 탁하게 안 끓여. 어머님의 우리 집안이란 말 속에서 저는 늘 바깥 사람이었습니다. 시간은 흘러 어머님의 칠순이 다가왔습니다. 5년 동안 며느리 노릇을 하면서도 저는 아직 어머님께 제대로 된 점수를 따지 못했다는 생각에 초조했습니다. 이번 칠순 잔치만큼은 정말 완벽하게 어머님 마음에 쏙 들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최고의 대접을 해드리자는 것이었습니다. 평생을 부엌에서 고생하신 분입니다. 그날 하루만큼은 여왕처럼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. 제가 힘들고 고생해서 상을 차리는 것보다 그게 더 큰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. 남편도 좋은 생각이라며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거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. 저는 정말 어머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. 하지만 어머님은 제 모든 설명을 들은 뒤 차갑게 물으셨습니다. 그래서 내 칠순 잔치를 저 식당에서 하겠다는 말이냐? 그리고는 제 대답도 듣기 전에 테이블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소리를 지르셨습니다. 내가 뭔데 내 잔치를 맘대로 정해. 칠순은 자식들이 차려준 따뜻한 밥상 받는 맛으로 하는 거야. 어디 며느리가 편하자고 돈으로 내 입을 막으려고 들어. 편하자고. 그 말이 칼날이 되어 심장에 박혔습니다. 저는 그저 어머님을 위하고 싶었을 뿐인데
순식간에 제 몸 편하자고 돈 쓰는 이기적인 며느리가 되어버렸습니다. 그날 밤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습니다. 이건 너무 부당하다. 어머님의 마음은 알겠지만 이건 아니다. 손님들까지 수십 명인데 어떻게 그 많은 음식을 저 혼자 감당하냐. 당신이 내 남편이라면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달라. 제발 어머님 좀 설득해달라. 그렇게 애원했습니다.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. 깊은 한숨을 쉬던 남편은 저를 안아주기는커녕 몸을 돌려 앉았습니다. 그리고는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은 그 말을 뱉었습니다. 그때의 그 표정, 그 목소리. 저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. 동정심도 미안함도 없는 그저 귀찮고 짜증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. 당신은 젊잖아. 연세 드신 우리 엄마한테 한 번 져주면 어디 덧나?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. 남편은 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 사람이 제게 칼을 꽂았습니다. 제 젊음이 제가 겪는 모든 부당함에 대한 면죄부가 되었습니다. 저는 남편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. 제 침묵을 동의로 알아들었는지 남편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하더군요. 그래, 그래야 우리 며느리지. 엄마 평생 소원이라는데 눈 딱 감고 해드리자. 걱정 마. 내가 옆에서 꼭 도와줄게. 내가 도와줄게. 그 약속은 제가 믿었던 마지막 거짓말이었습니다. 남편이 말한 도움이란 제가 밤새 차린 음식들을 아침에 맛보고 품평하는 것이었고, 제가 땀 흘려 상을 차리는 동안 손님들과 웃고 떠드는 것이었습니다. 칠순 잔칫날 수십 명의 손님들이 집을 가득 메웠습니다. 어머님은 주인공이 되어 한바구음을 지으셨고 남편은 효자 아들이 되어 칭찬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그 행복한 풍경 속에서 저는 완벽한 이방인이었습니다. 아니, 음식을 나르는 투명인간이었습니다. 그날 밤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수세미를 든 제 손을 보았습니다. 퉁퉁 붓고 곳곳에 상처가 난 제 손이 너무나도 처량했습니다. 결혼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던 29의 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. 그리고 깨달았습니다. 이 집에서 제 젊음은 축복이 아니라 죄라는 것을. 모든 것을 참고 감내하고 희생해야만 하는 원죄라는 것을요. 어머님의 칠순 잔치가 끝난 후 저희 부부 사이에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.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모든 감정이 얼어붙어 버린 겨울이었습니다.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. 그것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죠. 자신이 뱉은 말이 제 가슴에 얼마나 큰 구멍을 냈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. 저는 더 이상 애쓰지 않았습니다. 마음에도 없는 살가운 며느리 노릇도 사랑받고 싶은 아내의 노력도 모두 그만두었습니다. 저는 그저 이 집의 며느리라는 역할을 기계처럼 수행하는 유령이 되어갔습니다. 갈등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.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. 어느 날 어머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군요. 애미야, 너희 월급 이제부터 내가 관리해야겠다. 젊은 애들이 뭘 안다고 돈을 모으겠니? 내가 꽉 쥐고 있어야 집이라도 한 채 사지. 기가 막혔지만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. 저희 부부의 일이니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고요. 그날 밤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저를 닥달했습니다. 엄마가 우리 좋으라고 그러시는 거지. 그 돈 엄마 쓰신데 왜 그렇게 엄마를 나쁘게만 봐? 당신 정말 예민하다. 예민하다는 말, 자신의 부당함을 이야기하는 여자의 입을 막아버리는 가장 손쉬운 무기였죠.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. 이 집안에서 제 노동력뿐만 아니라 제 경제권까지 통제하려 한다는 것을요. 저는 남편에 대한 기대를 거의 접은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 하나는 남아있었나 봅니다. 그래도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 편이 되어주겠지. 그 마지막 불씨마저 꺼뜨리는 사건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. 친정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. 급성 뇌출혈이었습니다.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.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제발 아무 일 없기만을 기도했습니다.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지만
며칠 동안은 중환자실에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. 저는 병원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. 남편에게 바란 건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. 그저 고생 많다. 장모님 괜찮으실 거야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, 지친 제 어깨를 한번 다독여주는 것, 그것뿐이었습니다. 하지만 병원에 겨우 얼굴 한번 비춘 남편의 첫마디는 제 귀를 의심하게 했습니다. 장모님 수술도 잘 끝났다면서 이제 병원에 계속 있을 필요 없잖아. 집에 가서 밥도 좀 하고 빨래도 해야지. 그 순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. 남편이 스피커폰으로 바꾸더군요. 너는 지금 시애미 밥은 굶기면서 내 엄마 병수발 들고 앉아있을 정신이 있니? 내가 며느리지. 딸이야? 내 엄마한텐 아들도 있잖아. 내 아들은 뭐가 돼? 저는 시어머니의 막말보다 더 무서운 것을 보았습니다. 바로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그저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. 그 침묵은 우리 엄마 말이 맞다고 말하는 수백 마디의 비수보다 더 아프게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. 최후의 보루가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.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. 눈물이 멈춘 자리에 차가운 분노와 선명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. 병원 복도 차가운 의자에 앉아 밤을 새우며 저는 지난 5년의 결혼 생활을 복기했습니다. 젊음을 담보로 한 희생, 평화를 명분으로 한 침묵의 강요. 이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. 일방적인 착취였습니다. 이 패턴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. 아이가 생기면 넌 젊은 엄마니까라며 육아에 개입하실 테고, 집을 살 땐 어른들 말이 맞다며 재산을 통제하려 드시겠죠. 그리고 제 남편은 언제나처럼 제게 참으라고 말할 겁니다. 더 이상은 안 됩니다. 제 인생을 통째로 저당 잡힐 수는 없습니다. 친정 엄마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시던 날, 저는 조용히 변호사를 만나고 왔습니다. 그리고 제 이름으로 작은 원룸을 계약했습니다.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마지막 막을 내리는 것뿐이었습니다. 며칠 후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남편은 제가 모든 걸 잊고 순응하기로 했다고 생각했겠죠. 그 주말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며 제게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. 자기야, 저녁에 엄마네 집 가야 돼. 엄마가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으셨대. 저는 제가 싫어하는 그 갈비찜이라는 말에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. 5년 동안 이 남자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.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. 아주 조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요. 남편의 얼굴이 당황스러움으로 굳어졌습니다. 당신 지금 무슨 소리야? 소리치는 남편의 앞 테이블에 저는 서류 봉투 하나와 작은 열쇠를 올려놓았습니다. 이혼 서류와 제가 새로 얻은 원룸의 열쇠였습니다.